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가 있는 저녁 변상욱입니다. 국회는 내일 정기국회 일정을 마칩니다. 경제 3법과 일하는 국회법 그리고 공수처, 국정원, 경찰 관련법 개정안 등이 본회의에 상정됩니다. 그러나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필수노동자 보호법 등은 올해 처리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오늘도 소중한 목숨들이 희생되고 가명을 무릅쓰고 땀 흘려 일하는데 왜 국회에서는 늘 관련 법안들이 뒷전으로 밀려나는지 답답하고 안타깝습니다. 뉴스가 있는 저녁 오늘 준비한 내용을 안기령 앵커가 소개합니다. 전해주시죠. 오늘의 주요 소식 정리해드립니다. 정부가 해외 제약사 4곳으로부터 코로나19 예방 백신 4,400만 명 분량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르면 내년 2월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할 계획이지만 접종 시기는 해외 부작용 사례 등을 검토한 뒤에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공수처법 개정안이 오늘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법사위 통과에 반발하는 국민의힘이 본회의 무제한 토론을 예고하면서 본회의 표결은 내일이 아닌 모레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모레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열릴 예정인 가운데 이른바 판사 사찰 의혹 수사를 두고 검찰과 법무부가 다시 한번 충돌했습니다. 대검찰청이 대검감찰부 수사의 공정성 문제를 지적하며 서울고검에 관련 사건을 배당하자 법무부는 대검의 개입으로 수사가 중단됐다며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반박했습니다. 이른바 검사 술 접대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술자리 향응 사실을 확인하고도 대가성이 없다며 검사 3명 가운데 1명만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다른 2명은 징계위로 넘겼습니다. 검찰의 제19 봐주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 내용까지 잠시 뒤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국내 코로나19 확산세가 계속되는 가운데 정부가 예방 백신 4,400만 명분을 확보했습니다. 선구매가 이루어지는 해외 제약사는 4곳으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가장 먼저 도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정부가 코로나19 백신 4,400만 명분을 확보했습니다. 코박스 퍼실리티를 통해 1,000만 명분의 백신을 확보하였습니다. 글로벌 기업을 통해서는 최대 약 3,400만 분에 해당하는 약 6,400만 회분의 백신을 선구매하겠습니다. 해외 제약사는 모두 4곳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와 화이자, 모더나에서 각각 2천만 회분, 얀센 400만 회분입니다. 얀센은 1번, 나머지는 2번은 맞아야 코로나19 예방 효과가 있는 점이 고려됐습니다. 이르면 내년 2월 도입되는데 국내 첫 백신은 아스트라제네카가 유력합니다. 아스트라제네카는 선구매 계약을 이미 체결하였습니다. 나머지 기업도 물량 확보 등을 위한 구속력 있는 구매 약관 등을 체결하여 우선 접종 대상은 코로나19 취약계층과 의료 인력 등 3,600만 명입니다. 이들은 무료로 맞게 되고 이외에는 비용을 어느 정도 부담하게 될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다른 국가에서도 노인, 집단시설 거주자, 만성질환 여부, 그다음에 보건의료인을 최우선적으로 우선 접종 대상자로 하고 있습니다. 18세 미만이나 이런 거는 아직 임상시험 결과가 없기 때문에 이번 선구매 물량은 애초 정부가 계획했던 3천만 명분을 크게 웃돕니다. 백신이 아직 개발 중이고 접종 부작용 등 불확실성이 고려됐습니다. 다만 예정보다 많은 물량에도 다른 나라보다는 한참 뒤처진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이나 유럽은 10억만 도즈 넘게 백신을 확보했습니다. 미국이나 유럽같이 그렇게 급하게 아직까지 효과가 검증이라든지 안전성이 적게 검증된 걸 급하게 도입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정부는 국내 확진 규모를 고려하면 현재 확보된 백신 물량도 여유가 있다며 안전한 접종에 초점을 맞춘다는 방침입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선구매 코로나19 백신은 이르면 내년 2월부터 국내에 들어옵니다. 다만 언제부터 맞을 수 있을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이승훈 기자입니다. 선구매 백신은 이르면 내년 2월, 늦어도 3월부터는 우리나라에 들어옵니다. 어떤 제품을 먼저 들여올지 순서를 정하진 않았습니다. 백신이 나온 것도 아니고 맞아도 되는지 걱정하는 사람도 많은 만큼 먼저 접종하는 나라의 상황이나 부작용 등을 다 살핀 뒤에 결정해도 늦지 않단 겁니다. 접종 시기 역시 확정하지 않았습니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예방접종 시기는 코로나19 상황이나
외국 접종 동향 등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결정할 예정입니다. 접종 준비나 부작용 분석에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으로 볼 때 내년 하반기는 돼야 접종이 가능할 거란 예상이 많습니다. 또 백신 접종은 본인 동의가 원칙이라 우선 대상자라도 동의 없인 접종할 수 없습니다. 동의한다고 해도 특정 제품을 지정해 접종받기도 힘들어 보입니다. 다만 어린이와 청소년은 안전성을 이유로 우선 접종 대상에선 일단 제외했습니다. 논란의 부작용 면책도 우리 정부는 수용한 걸로 보입니다. 코로나19는 다른 백신과 달리 개발 기간이 짧아서 부작용에 대한 걱정이 큰데 부작용 면책은 각 나라가 앞다퉈 선구매에 나서고 있다는 점을 제약사가 활용해서 부작용이 발생해도 책임을 묻지 말아달라는 계약 과정의 불공정한 요구를 말합니다. 불공정 약관이나 계약에 대해서도 저희들은 일정 부분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으로 생각이 됩니다. 상거래 관행만 보자면 말이 안 되는 요구는 맞지만 다른 나라는 다 수용하는데 우리만 거부하긴 좀 힘든 상황이니 이해해달라는 겁니다. 한편에선 백신 접종을 위한 체계도 마련됩니다. 미국과 독일처럼 초저온 보관이 필요한 백신은 별도의 접종센터를 만들어 관리하고 전담 조직인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을 신설해서 백신 이상 반응 등 모든 상황에 대처하기로 했습니다. YTN 이승훈입니다. 정부는 코로나19 국산 치료제가 내년 초쯤 상용화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내년 상반기 안에 백신 예방과 빠른 역학조사, 국산 치료제 완치라는 3단계 방역 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입니다. 김우준 기자입니다. 튼튼한 방역 체계를 위해서는 예방, 신속 진단, 치료제라는 3단계가 안정적으로 갖춰져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4,400만 명분의 백신 확보를 통해 첫 단추인 예방의 초석을 안정적으로 마련했다고 평가합니다. 지금 이제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게 백신이죠. 왜냐하면 이거를 끝낼 수 있는 근본적인 예방법은 백신 접종이기 때문에. 또 다른 희소식은 국내 치료제 개발이 상용화까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겁니다. 올해 초부터 지금까지 치료제 개발에 뛰어든 국내 업체는 총 10여 곳. 일부는 올해 안에 조건부 사용 승인을 앞둔 가운데 최근에는 국내 제약사가 개발한 혈장 치료제를 투여한 중증 환자가 완치된 사례도 나왔습니다. 정부는 이르면 내년 초에는 국산 치료제를 상용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 개의 국산 치료제들도 금년 말, 늦어도 내년 초에는 결과 도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 주부터는 코로나19 진단검사 결과가 나오는 시간도 대폭 줄어들 예정입니다. 타액으로 감염 여부를 판단하는 신속 항원 검사가 도입되는 건데 30분 안에 결과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렇게 신속 검사를 통해 역학조사부터 속도를 낸 뒤 백신 도입과 국내 치료제 상용화를 서둘러 내년 상반기부터는 코로나19에 보다 체계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코로나19 백신을 통한 예방, 신속 발견과 진단이 가능하고 추가 확진자가 발생하여도 국산 치료제를 통한 조기 치료가 가능해짐에 따라 더 견고한 방역 체계가 구축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백신과 국내 치료제 개발에 시간이 다소 걸리는 만큼 거리 두기와 마스크 착용 등 일상 방역 지침은 기본적인 원칙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YTN 김우준입니다. 우리나라는 코로나 백신이 내년 도입될 예정이지만 영국에서는 벌써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백신 접종 1호의 주인공은 90세의 할머니였습니다. 코로나19가 발생하고 343일 만에 백신의 일반 접종이 개시된 것인데요. 국제부 연결합니다. 이어진 기자. 네, 국제부입니다. 자세한 내용 먼저 정리해 주시죠. 네, 영국 정부는 오늘 전국에서 80세 이상 노인 등에게 미국 제약사 화이자와 독일 바이오엔테크가 공동 개발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했습니다. 임상 3상을 끝내고 공식 승인을 받은 첫 번째 백신을 처음으로 맞은 수혜자는 다음 주에 91세가 되는 할머니 마거릿 키넌 씨로 영국 코먼트리 대학병원에서 현지 시간 새벽 6시 31분에 접종을 받았습니다. 키넌 할머니는 코로나19 백신을 처음 맞는 사람이 된다는 건 큰 영광이라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또 최고의 생일 선물을 앞당겨 받게 됐다며 한 해의 대부분을 혼자 보내다가 새해에는 드디어 가족, 친구들과 보내는 걸 고대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도 접종을 강력히 권고하기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I would say go for it. Go for it because it's free and it's the best thing that's ever happened at the moment. So do, please go for it. That's all I say, you know. If I can do it, well, so can you. 영국의 맷 행콕 보건장관은 최대 70개 병원에서 백신 접종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행콕 장관은 영국에서 처음으로 화이자 백신 대량 접종이 시작된 것과 관련해 터널 끝 빛이 보이는 것 같다며 꽤 감격스럽다, 의료진 덕분에 가능했다는 소감을 덧붙였습니다. 네, 우리도 백신 접종 계획을 지금 수립 중입니다만 우선 어떤 사람들이 또 어느 정도 규모로 접종이 되는 건지 좀 알려주시죠. 네, 영국 정부는 백신 접종 첫날을 V-Day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오늘부터 첫 물량인 80만 회, 40만 명분 접종이 시작됩니다. 80세 이상 노인과 의료진부터 먼저 백신을 맞는데 연말까지 약 200만 명이 맞을 분량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첫 예방접종을 마친 모든 사람은 3주 뒤에 두 번째 접종을 받게 된다고 의료당국은 설명했습니다. 화이자 백신은 영하 70도의 초저온에서 보관해야 하다 보니 접종하기까지 비용과 특수 장비, 인력이 대거 소요됩니다. 이 때문에 일단 시작은 했지만 내년 봄은 지나야 영국 정부가 목표한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영국은 현재까지 2천만 명에게 접종할 수 있는 4천만 도즈를 구매했는데 인구의 40%인 2,500만 명 접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어서 김윤 서울대 의대 의료관리학과 교수를 연결해서 코로나19 백신 관련해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코로나 백신 4,400만 명분을 확보했다. 그런데 제품을 보니까 4개 회사의 제품이다. 벌써 이런 질문들이 옵니다. 어느 회사 제품을 맞아야 됩니까? 뭐 이런 질문도 오는데 회사마다 차이점과 특징이 다 얼마나 다른지 궁금합니다. 네, 최초로 백신의 효과를 공표한 파이자와 모더나는 mRNA 백신이고요. 면역력을 생성하는 효과가 90% 이상인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영국의 아스트라제네카는 바이럴 벡터 백신이라고 하는데요. 침팬지의 감기 바이러스 안에 코로나 유전자를 끼워 넣어서 면역 반응을 일으키는 백신입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모두 전체 용량을 다 접종하면 면역력이 한 70% 정도밖에 되지 않지만 예. 첫 번째의 절반을 접종하고 두 번째의 총 용량을 접종하면 파이자나 모더나처럼 90% 정도의 면역력 생성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얀센은 현재 3상 임상 시험이 진행 중이라 구체적인 효과는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예, 그 밖에 이제 WHO가 주관하는 백신 공동 구매 프로그램이라고 네. 하는 코백스 퍼실리티를 통해서 한 1,000만 명분의 백신이 접종되는데요. 여기에는 여기 위에 우리나라가 계약한 4개 회사 이외에 사노피 등의 백신이 추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그걸 일반 국민이 골라서 맞을 수도 있는 겁니까? 골라서 맞으실 수는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백신마다 장단점이 있고 또 유통망을 통해서 전국의 의료기관으로 배분이 되기 때문에 예. 그리고 다행스럽게 아직까지는 효과가 대부분 비슷한 걸로 알려져서 네. 어떤 백신을 접종하시든지 간에 효과는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부가 확보한 물량은 설명해 주신 대로 한 4,400만 명 분인데 당초에는 한 3천만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 좀 네. 늘었습니다. 그래도 네. 다른 나라는 1억, 2억, 3억 이렇게 나가는 나라도 있던데 적은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는데 말이죠. 예, 선진국들이 혹시 이제 미리 선구매를 했더라도 해당 제약회사가 백신 개발이 실패할 경우까지를 대비해서 예. 실제 필요한 것보다 굉장히 많은 용량을 구매했고요. 우리나라는 지금 파이자나 모더나나 아스트라제네카나 이미 백신 개발이 완료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선구매 물량을 추가로 많이 확보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전 세계적으로 보면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백신을 맞고 면역력이 생겨야 결국은 코로나19가 종식되는 것이라서 그렇게 어느 나라에서 과도하게 물량을 많이 구매하면
거꾸로 그 백신을 맞아야 될 저개발 국가에서는 물량을 구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어서 네. 그렇게 좋은 방식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기자들이 보도한 걸 보면 내년 2월, 3월에는 들어온다는 얘기고, 그러면 접종은 언제부터 시작되는 겁니까? 그 백신 접종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먼저 그 우리나라 식약처에서 백신에 대한 사용 승인이 나야 되고요. 예. 그런 다음에 실제 우리나라로 가져온 백신이 안전한지를 검증하는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다음에는 백신을 전국에 있는 의료기관으로 안전하게 냉장 배송을 해서 접종까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과정을 거치면 실제로 백신이 우리나라에 물리적으로 들어온다고 해도 백신 접종까지는 아마 한 달 정도는 더 소요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백신을 공급하는 제약사들은 급히 개발하느라고 부작용이 혹시 있다면 부작용에 대해서는 우리한테 책임을 묻지 말아달라, 이걸 조건으로 건다고 하니까 좀 불안해합니다. 안전성은 어떻다고 보십니까? 지금 이 백신을 전 세계인들이 다 맞아야 되기 때문에 예. 각국의 뭐 우리나라와 같은 식약처뿐만이 아니라 WHO를 포함해서 많은 전문가 집단들이 임상 시험 결과들을 면밀하게 그간 모니터링을 해왔고 그 결과를 검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단기적인 부작용은 대부분 검증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물론 임상 시험은 몇만 명을 대상으로 하는 반면에 실제 예방 접종은 몇십억 명을 대상으로 해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아주 드물게 임상 시험 과정에서 발견되지 못한 부작용이 나올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빈도가 굉장히 드물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 우려되는 부분은 백신을 지금 짧은 기간에 개발했기 때문에 예를 들면 6개월이나 1년이나 2년 뒤에 나타나는 부작용에 대해서는 예. 지금 검증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부 우려가 있긴 하지만 그 철저한 검증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안전성에는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만에 하나 그 부작용이 생긴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는 국가가 법정 전염병으로 예방 접종을 하는 경우에 부작용이 생기면 정부가 보상을 하는 프로그램을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백신 부작용에 대한 적절한 보상도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일단 방역만큼은 우리가 상대적으로 잘 했고, 이제 백신 문제도 해결된다면 그다음에 이제 치료제인데, 국산 네. 치료제가 내년 초에 상용화될 거다, 정부는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 가능하겠습니까? 지금 그 치료제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혈장 치료제, 예. 또 하나는 항체 치료제입니다. 혈장은 그 코로나19에서 회복된 사람의 그 피를 뽑아서 만든 혈장을 쓰는 거고요. 항체 치료제는 그 혈액으로부터 뽑아서 만든 그 인공 항체를 가지고 치료를 하는 건데, 지금 혈장 치료제는 2상 임상 시험을, 그다음에 항체 치료제는 2상과 3상 시험을 동시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항체 치료제 같은 경우는 빠르면 연말, 늦어도 내년 초, 혈장 치료제는 내년 초 정도의 그 개발 결과가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김윤 교수님이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김윤 서울대 의대 교수였습니다. 거리두기 2.5단계가 시행된 첫날, 거리는 날씨만큼 썰렁했고 자영업자들의 고심은 더 깊어졌습니다. 아예 문을 닫은 곳도 있었는데요. 정현우 기자가 둘러봤습니다. 거리두기 2.5단계가 적용된 첫날, 점심시간을 맞은 식당들은 한산했습니다. 배달 주문은 평소보다 늘었지만 식당을 직접 찾는 손님은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지금 아직까지는 아예 거의 없어가지고 배달 많이 세네 배 정도는. 감염 우려 때문에 문을 아예 닫은 곳도 있습니다. 9시 이전에 당연히 식당 문이 열 줄 알고 왔는데 안 열게 되어서 다른 곳으로 가야 돼서. 관광객으로 북적이던 명동거리에서도 연말 분위기를 전혀 느낄 수 없습니다. 임대문의 전화번호를 찾기 쉬울 정도로 상권이 죽었습니다. 직원분들, 일하시는 직원분들도 많이 오셔서 식사를 하시고, 지금은 대부분이 거의 공실이다 보니까 주변에 지금 식당들 자체도 벌써 문을 닫은 곳들이 많거든요. 너무 많은 곳이 문을 닫아
갈 곳이 없다는 푸념까지 나오는 실정입니다. 저희 커플 같은 경우는 데이트나 이런 거 하면 뭐 카페나 맛있는 식당 같은 데 자주 찾아다니는데 그런 걸 못하는 게 제일 아쉬운 것 같아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카페 같은 데 가서나 다방 같은 커피숍에 가서 차 한 잔도 하고 얘기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좀 힘들겠지만은 그러나 감수해야죠. 자영업자들에게 그 어느 때보다 혹독한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YTN 정현우입니다. 전국적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를 격상했지만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여전히 600명 안팎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환자도 20%가 넘고 검사 대비 확진 비율도 지난달보다 4배나 늘었습니다. 이동우 기자입니다.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의 한 노래교실. 서울 종로구 음식점 파고다타운에서 감염된 노래교실 관계자와 접촉자 등이 연쇄적으로 확진됐습니다. 종로구 음식점과 노래교실 관련해 50명이 추가로 감염돼 누적 확진자는 160명을 넘어섰습니다. 이처럼 감염이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전국적으로 거리 두기를 격상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신규 확진자는 594명에 이릅니다. 국내 발생 566명 가운데 서울 212명 등 수도권이 385명으로 전체의 68%를 차지했습니다. 요양병원 집단 감염이 번진 울산 61명, 부산 25명 등 전국 곳곳에서 감염자가 나왔습니다. 하루 확진자 수가 600명을 넘나들고 있어 최대 위기 상황입니다. 이번 유행은 가정, 직장, 학원 등 일상생활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어 검사와 격리를 통한 선제적 차단도 쉽지 않습니다. 이런 가운데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비율도 크게 높아져 방역에 어려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감염 경로가 불명확한 확진자도 전체의 26%에 달하며 검사자 중 확진자 비율도 4배나 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공격적인 코로나19 검사를 통해 무증상 감염자를 잡아내야 폭발적인 증가세를 막을 수 있다고 권고합니다. 지금 남은 예산 다 써가지고 지금 이번 달 말까지만이라도 검사를 좀 전격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만 숨어있는 환자 또 막 진행하기 전에 환자를 골라냄으로 해서 그 추가적인 전파를 막을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정부는 선제적으로 진단검사를 확대하는 것은 물론 중환자 병상을 확보하는 데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앞으로 3주간 약속과 모임, 여행 계획을 반드시 취소하고 모든 생활을 철저히 통제하고 관리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이동우입니다.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에 따라 해당 지역의 법원들도 사실상 휴정기에 들어갔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사건 등 주요 재판들이 줄줄이 미루어졌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판사들이 앉는 자리마다 가림막을 세우고 재판 당사자들의 입이 닿는 마이크엔 덮개를 씌웠습니다. 방청석도 한 자리씩 뛰어앉도록 해 별도 중개법정에서 화상 연결로 재판을 지켜보는 일이 늘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달라진 법정 풍경입니다. 여기에 더해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격상에 맞춰 법원행정처가 다시 특별 권고를 내려보냈습니다. 오는 21일까지 2주간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재판 날짜를 연기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수도권 법원 재판장들에게 권고한 겁니다. 법원 직원들에겐 주 2회 이상 재택근무를 활용해달라고 당부하고 20명 넘게 모이는 회의나 행사는 금지했습니다. 지난 2월과 8월 대유행 때에 이어 사실상 세 번째 코로나19로 인한 휴정기입니다. 당장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재판이 연기됐습니다. 유재수 감찰무마 사건에 이어 가족비리 의혹에 대한 본격 심리를 앞두고 오는 11일 예정됐던 공판이 내년 1월 15일로 미뤄진 겁니다. 고 김홍영 검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김대현 전 부장검사의 첫 재판도 한 달 뒤로 연기됐고 이번 주 예정됐던 위안부 피해자들의 일본 상대 손해배상 소송 1심 선고도 해를 넘겨 다음 달 진행될 예정입니다. 수도권 다른 법원에서도 재판장 재량에 따라 탄력적으로 일정을 운영하도록 해 주요 재판 연기가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불가피하게 진행할 수밖에 없는 재판은 법정 안팎 거리두기에 힘쓰고 대기 인원도 최소화하도록 조처할 방침입니다.
오는 28일부터는 전국 법원의 겨울 휴정기까지 겹치면서 구속 피고인 사건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상당수 재판 진행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YTN 나혜인입니다. 가요계와 영화계에서도 확진자가 잇따르면서 촬영이나 활동이 줄줄이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연말 콘서트나 시상식도 취소되거나 연기됐습니다. 김혜은 기자입니다. 가수 청아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자 가요계 전반으로 여파가 이어졌습니다. 걸그룹 가수 3명이 청아와 만나 식사를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비상이 걸린 겁니다. 청아와 만난 가수들은 물론이고 해당 가수들이 속한 그룹의 다른 멤버들도 줄줄이 검사를 받았습니다. 이 가운데 트와이스는 전날 대규모 음악 시상식에 참석한 상황이어서 가요계는 놀란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습니다. 방송계는 촬영 중 대면 접촉이 많고 카메라 앞에서 마스크를 벗어야 하기 때문에 감염 위험이 큰 상황입니다. 특히 숙소 생활을 하는 아이돌 그룹 특성상 감염이 걷잡을 수 없이 퍼질 우려도 큽니다. 아이돌들은 이 소속사를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밀접 활동들을 많이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 활동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밀집된 공간에서 활동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특수한 상황들을 앞으로 어떻게 개선해야 될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이렇게 연예계에도 코로나19가 덮치는 데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격상되면서 대중문화계 연말 행사는 사실상 모두 중단됐습니다. 방탄소년단 소속사인 빅히트 엔터테인먼트가 열 예정이던 연말 콘서트에 이어 나훈아, 백지영 등의 콘서트가 모두 취소됐습니다. 오는 11일 열 예정이던 청룡 영화상 시상식도 내년 초로 연기됐습니다. 서울에 있는 국립문화예술시설도 잠시 멈춤에 들어갔습니다. 국립현대미술관을 포함한 미술관과 박물관, 도서관 등 9곳과 공연장 8곳이 문을 닫습니다. 7개 국립예술단체의 서울 공연도 모두 중단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거리두기 2.5단계에도 수용 인원의 30%는 입장할 수 있지만 서울시의 건의를 받아들여 휴관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혜은입니다. 네, 코로나19 백신이 들어옵니다. 방역당국이 코로나19 백신 수급 계획을 설명하고 언론들이 모두 이것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전만 해도 다수 언론의 보도는 지금 같지 않았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일본은 2,500만 명분을 확보했는데 우리나라는 도대체 뭐 하는 거냐? 일본은 2,500만 명 확보, 우리는 계약이 아예 없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예 제로라고 못을 박아 강조한 보도들도 있었습니다. 보실까요? 네, 화이자 코로나 백신을 일본은 이렇게 샀는데 한국은 0. 코로나 백신 언제까지 확보 중이라고만 할 거냐? 일본은 3억이 넘었다. 이렇게 내용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좀 꼼꼼히 읽어보면 공포심만 키우려고 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늘 제목만 읽고 거기까지만 읽고 끝내죠. 그러면 어찌 될까요? 그런 걸 언론에서는 제목 소비자라고 합니다. 제목만 읽고 늘 끝내버리는 거죠. 언론들은 이걸 노려서 제목을 더 자극적이고 강렬하게 갖다 붙입니다. 또는 조작도 합니다.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의 가짜뉴스가 돌고 돌면서 반복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만델라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만델라 남아공 전 대통령은 감옥에서 계속 민주화 운동을 하고 있는데 남아공 국민들은 모두 만델라 대통령은 죽은 지 한참 됐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가짜뉴스가 계속 돌다 보면 이런 효과가 생기는 거죠. 이런 심리적인 효과도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초두 효과, 프라이머스 에펙트라고 합니다. 초기 정보가 후기 정보를 없애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짜뉴스를 먼저 읽어버리면 사실 정보가 뒤늦게 도착하더라도 그냥 걷어차버리게 되는 겁니다. 기사를 읽을 때 제목만 읽으시면 안 됩니다. 위험합니다. 변상욱의 앵커 리포트였습니다. 공수처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에 반대해온 국민의힘은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를 통해 본회의 표결을 저지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김대근 기자입니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오전에 국회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를 통과한 공수처법 개정안이 바로 전체 회의에 상정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강하게 반발합니다. 주호영 원내대표와 다른 상임위 소속 의원들까지 들어와 법안 논의가 끝나지 않았다며 목소리를 높입니다. 이게 말이 되냐고? 법을 이렇게 했으니까 민주화 운동을 했다는 사람들이 이게 말이 되냐고? 합니까? 법을 하니까요. 전송이 안 됐어요. 자기들이 법 만들어 놓고 말이야. 국회법에 따라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성 속에서도 절차는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안건 조정위원 네, 위원장 백혜련 의원입니다. 안건 조정위원회에서 의결이 됐지 심사한 않습니까?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개회 7분 만에 기립 표결로 전체 회의를 통과합니다. 이 법안에 찬성하시는 의원님들은 기립해 주십시오. 주 원내대표에게 오른손이 잡힌 민주당 소속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왼손으로 의사봉을 두드리며 의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 과반 찬성으로 법안이 의결되었습니다. 왜 그러세요? 개정안은 공수처장 추천위원회 의결 정족수를 7명 가운데 6명에서 3분의 2, 즉 5명 이상으로 낮추는 게 주요 내용입니다. 또 정당이 열흘 안에 추천위원을 선정하지 않으면 대신 국회의장이 학계 인사 등을 추천하도록 하고 공수처 검사 요건도 변호사 자격 10년에서 7년으로 완화했습니다.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한다며 개정안에 반대해온 국민의힘 의원들은 날치기 처리라며 법사위원 명패까지 반납한 채 항의 농성을 이어갔습니다. 지금 의사 진행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반민주적 행태에 기가 차다며 문 대통령이 책임지라고 촉구했습니다. 전 헌법기관에 거쳐서 일상적으로 국정농단이 자행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를 듣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엉킨 전국의 실타래를 풀 수 있는 유일한 분은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이제 공수처법 개정안의 본회의 처리를 앞둔 가운데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 무제한 토론을 통해 표결을 저지하겠다며 벼르고 있습니다. YTN 김대근입니다. 네, 그러면 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해서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와 좀 더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공수처법은 만들어진 건데 개정안입니다. 뭘 개정하려고 그러냐? 대충 내용을 들어보니까 공수처장 또 공수처위원회 자격 이걸 이제 바꾸는 문제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잘 아시겠지만 공수처법이 통과된 이후에 100일 넘도록 전혀 출범을 못하고 있습니다. 법이 정해져 있는 기한 내에 공수처가 출범을 해야 되는데 처장이 임명이 안 되는 바람에 처음에는 사실 공수처장 후보, 그러니까 처장의 후보를 추천하는 추천위원회 위원이 추천이 안 됐잖아요. 그 당시에 국민의힘 쪽에서 추천을 안 했습니다. 2명의 추천권을 갖고 있는데 추천을 안 하는 바람에 또 기간이 연기가 됐고요. 이제 최후에 추천을 했는데 문제는 이제 공수처장을 그럼 추천합시다라고 회의를 했는데 계속 이 2명이 반대하는 바람에 공수처장 2명을 추천을 못하게 되는 후보 2명을 추천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됐고요.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현재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아예 공수처 출범을 막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이런 행동을 하고 있다. 즉 시간을 더 주고 협의를 더 한들 더 이상 바뀔 여지가 없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공수처는 출범을 해야 되고 지금 법으로 정해놓은 시간도 넘었고 100일 넘도록 지연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공수처장이 임명이 안 되는 상황이니 이런 상황이라면 법을 바꿔서라도 공수처장을 임명하도록 하겠다는 것인데 그래서 주 내용은 이렇습니다. 원래는 7명의 추천위원 중에 6명이 찬성을 해야 공수처장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는데 이걸 3분의 2로 좀 완화시켰습니다. 그러니까 5명만 찬성하면 추천이 가능하게 돼 있고요. 그러면 야당의 추천은 2명이 반대하더라도 추천이 가능한 상황이 됐고 또 하나는 이제 추천위원들을 처음에 이제 국민의힘의 추천위원들을 추천 안 해서 논란이 됐지 않습니까? 이것도 추천권을 10일 이내, 그러니까 10일 동안 추천위원을 추천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만약에 그래도 추천을 안 하면 국회의장이 한국법학교수회장하고 그다음에 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 이사장을 추천하는 걸로 바꿔서 추천위원이 추천 안 돼서 또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 못
못하는 일을 막겠다. 즉 의도적으로 막으려는 시도를 하는 것들을 원천 봉쇄하겠다라는 것이 주요 내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결국 공수처장이나 또는 공수처의 그 일할 이제 위원들을 뽑는 데 있어서 결국은 야당이 반대하면 여당이 혼자서라도 어떻게든 할 수 있다고 된다면 그리고 그걸 대통령이 임명하니까 정부 여당의 통제하에 공수처가 들어간다. 근데 그 공수처는 검사 판사들도 수사할 수 있다. 이게 독재 아니냐 이제 그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지금 국민의힘은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일견 그런 부분이 뭐 전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다만 공수처가 수사하는 게 단순히 검사 판사만 수사하는 게 아닙니다. 대통령의 친인척 직계 가족들도 다 수사 대상이 되고요. 3급 이상 고위급 공무원들은 모두 다 수사 대상이 되는 겁니다. 즉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구조가 돼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물론 야당에 주장하는 것처럼 야당의 비토권이라고 소위 얘기하죠. 이 비토권이 완전히 상실된 상황에서 여당 위주로 추천위원들이 구성이 되고 그렇게 됐을 경우에 과연 공정한 집행을 할 수 있겠냐는 의문이 생길 수 있지만 구조적으로 보면 사실 수사 대상이 되는 것은 검사 판사만 되는 건 아니고요. 상급 이상 모든 고위공직자들 심지어는 퇴직한 지 3년 이내의 고위공직자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래서 지금까지는 검사들의 어떤 비위 행위가 제대로 처벌이 안 되고 수사가 제 식구 감싸기를 하다 보니까 안 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공처가 만들어진 건데 이거는 검사 판사뿐만 아니라 고위공직자 모두가 수사 대상이 되기 때문에 대통령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기관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처리 절차는 어떻습니까? 야당이 반대하는데 뭐 당신도 민주화 운동을 해봤는데 이럴 수가 있느냐부터 시작해서 국민을 뭘로 보는 거냐 뭐 이런 얘기들은 이제 빼놓고 이 얘기는 상당히 좀 아프게 들립니다. 야당이 그럼 있어봤자 뭐하냐? 이런 자조적인 얘기인데 이건 진짜 야당이 있어봤자 아무 소용 없다면 이게 뭐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일단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국민들이 180석이라는 의석을 국회 의석을 민주당에 지원하고 몰아줬다고 하는 것은 민주당이 책임 있게 정치를 하라고 하는 의도인 것도 분명히 보여져야 되고요. 국민이 선택한 것을 지금 와서 국민의힘 우리가 힘이 없고 나약해서 어떻게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거는 국민들이 보내준 어떤 성원이나 국민들이 보내준 힘의 논리 자체를 완전히 부인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저는 그런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보고요. 법과 절차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물론 이게 좀 더 시간을 갖고 더 논의해보자고 야당은 주장하고 있지만 지금 여당에서 보는 시점은 이런 것 같습니다. 야당에게 시간을 준다 한들 이게 과연 그럼 해결될 수 있을 거냐 하는 문제에 대한 논란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다려도 결국은 공수처 출범 자체를 원천적으로 막겠다고 하는 의사나 생각이 바뀌지 않는 이상 시간이 더 부여된다 한들 민주적으로 뭐가 바뀔 수 있을 거냐 하는 부분에 대한 논란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거는 뭐 국회 의석수가 그렇고 절차에 따라서 하는 거에 문제가 없다고 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겁니다. 물론 야당은 본인들이 주장하는 주장이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힘의 논리로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을 뭐 이제 불만을 얘기하고 거기에 대해서 비민주적이라고 얘기하시지만 법과 원칙과 절차를 지키는 데는 문제가 없어요, 사실. 다만 이제 빠르게 처리하는 과정을 생각하시는데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동안 오랫동안 법에 정해놓은 날짜를 넘어서 지금까지도 지체돼 온 것에 대한 것도 우리가 한번 고민해 봐야 된다. 그러면 언제 야당이 끝까지 반대하면 언제까지 이걸 계속 기다려줘야 되는 것인지 또는 그럼 공수처가 국민들이 그렇게 원하는 공수처 출범이라고 하는 것이 영원히 지연돼도 그대로 보고만 있어야 되는 건지 하는 부분도 사실은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야당을 끌어안고 가지 못한 거에 대해서 여당이 정책 책임은 뭐 져야겠지만 그건 뭐 어느 게 더 비중이 크고 중요한 일이냐에 따라서 국민들이 이제 판단하시겠고. 그런데 국민의힘은 내일 필리버스터라도 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내일 회기 마지막 날이어서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효과가 거의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9일이면 이제 정기국회가 끝나게 되거든요. 근데 민주당이 필리버스터를 한다는 국민의힘의 얘기를 듣고 임시회의를 또 개최해달라고 이미 소집 요청서를 내놓은 상태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필리버스터는 정기국회가 끝나는 순간 끝나게 되고요. 바로 임시국회 법안이 자동 상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필리버스터가 끝나게 되면. 그래서 필리버스터는 9일날 자정이 되면 끝나게 되니까 더 이상 필리버스터 할 수 없게 되고요. 임시회의가 열리면 상정이 되고 지금 현재 의석수로 본다고 하면 국민의힘이 반대하더라도 통과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공수처 개정 법안에 대한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일단 이제 다음 얘기는 법무부와 대검에서 벌어지고 있는 판사 사찰 의혹 문건에 대한 수사 얘기인데 그거는 관련된 리포트를 좀 들어보고 다시 진행을 하는 게 낫겠습니다. 안기령 앵커 계속해서 전해주시죠. 대검찰청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판사 사찰 의혹에 대한 대검 감찰부 수사 과정에서 절차를 위반한 정황이 드러났다며 해당 사건을 서울 고등검찰청에 배당했습니다.
하지만 법무부는 사실상 윤 총장의 지시로 수사를 막은 것이라며 대응에 나서겠다고 반박했습니다. 강희경 기자입니다. 대검찰청 감찰부의 판사 사찰 의혹 수사 과정에 위법이 있었는지 조사해온 대검 인권정책관실이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대검 인권정책관실은 감찰부의 수사 착수 과정에서 공정성과 정당성을 의심할 만한 사유가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 분석 문건을 확보한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이 이를 법무부에 건넸다가 다시 수사 참고 자료로 되돌려받은 것으로 확인됐다는 겁니다. 이후 대검 감찰 3과장은 한동수 부장 지휘에 따라 보고 체계를 따르지 않고 사실상 윤 총장을 성명 불상자로 표현해 피의자로 입건했습니다. 문건을 작성한 곳인 수사정보 담당관실을 압수수색하면서는 진행 상황을 법무부 관계자에게 수시로 전한 것으로도 드러났습니다. 감찰 3과장은 한동수 부장의 문건 확보 경위를 뒤늦게 알고 수사 중단 의사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윤 총장은 이해충돌 문제로 지휘를 회피했고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는 정당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사건을 서울고등검찰청에 배당했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수사 의뢰한 사건도 서울고검으로 함께 배당하고 공정한 수사를 지시했습니다. 그러자 법무부가 곧바로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법무부는 총장의 지시나 다름없는 대검 차장 지시로 감찰부 수사가 중단됐다며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사건을 서울고검에 배당한 데 대해서도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상세한 경위를 보고받은 뒤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자 대검은 공정성을 위해 특임검사에게 수사를 맡기려 했지만 법무부가 소극적이었다며 지금이라도 승인한다면 따르겠다고 재차 반박했습니다. 관련 의혹을 수사할 권한이 모두 서울고검으로 넘어가긴 했지만 법무부 조치에 따라 수사 권한과 절차가 다시 바뀔 수도 있어서 양측의 신경전도 고조되고 있습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폭로한 검사 술 접대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수사팀을 꾸린 지 49일 만에 검사 1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하지만 대가성이 없다며 뇌물죄 대신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고 술자리에 있었던 다른 검사 2명은 재판에 넘기지 않았습니다. 엄윤주 기자입니다. 검사 술 접대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을 비롯해 술자리에 참석한 검사, 중간다리 역할을 한 변호사 등 3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지난 10월 20일 김 전 회장의 이른바 옥중 입장문으로 서울 남부지검의 전담 수사팀이 꾸려진 지 49일 만입니다. 진행 중인 사건을 포함해서 추가 의혹이 제기된 사건 다 철저하게 수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검찰이 이들 3명에게 적용한 혐의는 김영란법 위반. 지난해 7월 18일 청담동 룸사롱을 방문한 현직 검사가 김 전 회장에게 100만 원 넘는 향응을 받았고 연결고리로 지목된 변호사는 이 둘의 술자리를 주선했다는 겁니다. 술자리에 같이 있었던 다른 검사 2명은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검찰은 영수증 등을 통해 당시 김 전 회장이 술자리에서 536만 원을 지출한 것으로 파악했는데 검사 2명이 중간에 자리를 떠난 점 등을 고려하면 향응 수수 금액은 김영란법 처벌 기준인 100만 원을 넘지 않은 것으로 결론냈습니다. 다만 기소를 안 한 검사 2명에 대해서는 감찰을 통한 징계 절차에 나설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술자리 의혹을 제외한 김 전 회장의 다른 폭로는 대부분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김 전 회장은 당시 라임 수사팀에 술 접대 제보를 했지만 검찰 내부에서 은폐했고 오히려 여당 정치인을 잡기 위한 짜맞추기식 수사를 했다는 의혹 등을 제기했습니다. 검찰은 10여 차례에 걸친 압수수색과 30여 명에 달하는 참고인 등을 불러 조사한 결과 술 접대 의혹 말고 다른 의혹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김봉현 전 회장의 어떤 과정되고 또 거짓 진술에 의거해서 대규모의 수사팀을 꾸렸고 또 엄청난 수사를 했지만 나온 게 없는 아주 용두사미의 수사의 결과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제기한 전현직 검찰 수사관 관련 비위 의혹과 전관 변호사를 통한 사건 무마 의혹 등은 아직 수사 중에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엄윤주입니다. 네, 검찰의 판사 사찰 의혹 사건 계속해서 최진봉 교수와 다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대검찰청 기자 출신입니다만은
겪어본 적이 없는 좀 예. 복잡한 사건입니다. 대검찰청의 한 부서가 판사 사찰을 했느냐라는 의혹과 관련해서 예. 감찰팀은 이건 문제가 있다고 수사를 들어갔는데 그렇죠. 또 인권을 담당하고 있는 파트는 감찰의 수사가 문제가 있다고 그 수사를 또 수사하고 복잡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는 이 사안을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인권 담당관실에서 언제 이 지시를 했느냐를 봐야 될 텐데 예.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무가 배제됐지 않습니까? 그랬다가 행정소송을 가처분 처분을 받아서 예. 결국 다시 복귀를 했습니다. 복귀한 다음에 이 지시를 했거든요. 그러면 일반인들이 볼 때 왜 윤 총장은 복귀한 다음에 이 지시를 했을까? 인권 담당관실에 얘기해서 이게 제대로 수사가 되고 있는지, 이게 처음부터 잘못된 건 아닌지 이런 부분들을 조사해봐라 라고 해서 조사를 했고 그 조사 내용을 가지고서 지금 오늘 보도 나온 것처럼 예. 결국은 이 사안을 다시 감찰 상과에서 하지 말고 고검에서 해라. 서울고검으로 이첩을 시켰습니다. 이런 상황이 물론 내용상으로 대검이 주장하는 주장만 지금 있고 법무부에서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아직 그 반응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예. 그런 상황에서 이게 사실이라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볼 때는 그러면 대검이 반격에 나가는 거 아닌가. 지금 어쨌든 이 판사들에 대한 불법 사찰 문건 같은 경우에는 징계위원회 징계 사유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징계 대상자로 지금 거론되고 있는 윤석열 총장이 반격을 가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지금 의혹의 눈길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네. 국민이 이제 거기에서 좀 혼란스럽습니다. 네. 대검찰청의 감찰 파트는 나름대로 윤석열 총장에 맞서면서 법무부가 나름대로 관장을 하는 듯한 느낌을 주고 예. 그 나머지에 또 서울 고검 하면은 또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휘를 하는 것 같고 그렇죠. 이쪽에 맡기면 이쪽에 불평등한 거고 이쪽에 맡기면 이쪽에 편파적일 거고 이 도대체 국민들이 이거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지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법무부와 대검이 서로의 입장에 따라서 이 수사 라인이나 아니면 이 어떤 기소 문제나 아니면 어디에 배당할 거냐 하는 문제를 고민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혹이 드는 겁니다. 예. 또 하나 이제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지금 이거를 그 대검 물론 차장 검사가 한 겁니다만 차장 검사가 이걸 고검에다가 배당을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중앙지검에 가는 게 일반적입니다. 예. 그런데 중앙지검에 보내지 않고 왜 고검으로 보냈겠습니까? 중앙지검이 이성윤 지검장 같은 경우에는 친춘위의 법무부 장관 쪽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되고 있고 반대로 고검장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총장 직무 배제됐을 때 그게 반대하는 성명을 냈던 분 중에 한 분이에요. 그렇게 보면 그러면 또 윤 총장에게 어떤 가까운 분, 윤 총장의 입장을 지지하는 어떤 고검장이 있는 그 고검에 일부러 보낸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이 또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원칙을 따라야 된다고 봐요. 1차적으로 저는 감찰 상과에서 압수수색까지 해가지고 자료까지 다 받았잖아요. 그럼 거기서 어떤 결과가 나온지를 보고 나서 그게 정말 불편부당하다고 아니면 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다른 곳에 넘기는 건 어느 정도 이해가 되지만 수사를 하고 있는데 그걸 그만두고 이쪽에서 하세요라고 해서 본인하고 좀 가깝다고 느껴지는 고검장이 있는 쪽으로 넘겼다고 하면 예. 이것도 국민들이 볼 때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양쪽이 법상으로 있는 방법은 다 동원해서 지금 뭔가 맞서고 있는 것 같은데 결국 징계위원회 이런 식의 어떤 반격이 먹힐까요? 제가 볼 때는 그럴 가능성은 낮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수사가 완전히 끝나지 않았고요. 일단 징계위원회에는 가장 중요한 건 판사 불법 사찰이라고 하는 문건이 사실이냐 하는 부분이고 거기서 얼마나 징계위원들이 볼 때 이건 판사의 불법 사찰에 가깝다고 판단하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네. 이 징계위원회 안에서는 여기서 이렇게 뭐 고검으로 넘어가고 이런 부분들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낮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징계 사유로 올라온 내용의 증거들을 가지고 판단할 것이고 그게 정말 불필요하게 검찰에서 판사들의 어떤 성향을 분석하고 아니면 불필요한 내용들을 수집했다고 해서 그게 불법적인 요소가 있다고 하면 아마도 거기서는 징계를 직접 내릴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대검에서 했던 이런 어떤 그 사건을 이첩하고 또 고검으로 보내는 것이 징계위원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낮다고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검사 술접대 사건도 좀 잠깐 얘기를 해봐야겠습니다. 스타 모빌리티의 김 회장이 검사와 변호사를 모셔놓고 술접대를 했는데 전부 다 하니까 한 536만 원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무슨 경비 빼고 5명으로 나누니까 딱 100만 원이 조금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찍 자리를 뜬 검사는 처벌을 안 받고 끝까지 남아있는 검사는 추가된 요금들이 다 거기에 들어갔으니까 처벌을 받고 조금
사건이 좀 애매해지는 것 같습니다. 애매합니다. 이거 국민들이 볼 땐 이해가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술자리가 9시 30분에 시작돼서 오전, 그러니까 새벽 1시에 끝났습니다. 예. 그런데 2명의 검사가 11시쯤에 자리를 떴다는 그렇죠. 거예요. 밤 11시 이전에. 떴죠.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만약 이게요. 술자리가 술 접대 자리였고 예. 거기에 5명이 와 있었는데 그중에 2명이 먼저 나갔다. 근데 그 사람들은 먼저 나갔기 때문에 술값 계산하는데 먼저 나간 사람이 술값을 좀 빼주자. 그래서 이 사람들은 기소 안 했다. 과연 이게 국민들이 볼 때 이해할 수 있는 얘기일까요? 저는 좀 이해가 안 됩니다. 만약에 정말 이 김봉현 씨라는 분은 수사의 대상이 되고 있었던 사람이고 이 사람이 전직 검찰 출신의 변호사를 중심으로 그분이 연결해준 검사들과 만나 술자리를 했는데 예. 그중에 2사람 먼저 나갔으니까 당신들은 처벌 안 해도 되고 나머지는 처벌한다? 이건 좀 저는 개인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이게 지금 어떤 법으로 처벌한 줄 아십니까? 김영란법입니다. 김영란법. 그러면 술 접대가 대가성이 없다고 본 거예요. 과연 이분이 그럼 왜 검사들을 모아놓고 술을 사줬겠습니까? 새벽 아무런 1시까지. 대가도 바라지 않고 술을 사줍니까? 예. 저는 이것도 국민적 관점에서 본다고 물론 증거 위주로 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검찰이 그렇게 판단했다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국민들이 볼 때는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좀 애매해지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아주 비싼 호텔에서 한 뭐 몇십만 원짜리 코스 요리를 갖다가 대접을 받고 있는데 마지막에 좀 일찍 나가느라고 한 2억에는 안 먹고 나갔다 그러면 그거는 나중에 김영란법 계산할 때 빼주는 거죠 지금. 그게 이제 빼준다는 이해가 안 된다는 말씀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야기가 조금 어려운 건데 이건 기소가 됐으니까 일단 한 예, 사람은 한 그 사람은 뒤에 이야기를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최 교수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내일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의 과오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하겠다고 밝혔죠. 그러자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인 배현진 의원이 발끈하고 나섰는데요. 배 의원은 김 위원장을 뜨내기라고 비판하는가 하면 김 위원장이 지난 2016년 총선 당시 민주당을 이끌었던 것을 겨냥해 문재인 정부의 탄생부터 사과하라며 문재인 정권은 귀태 정권이라고 거친 표현을 내뱉었습니다. 귀태, 태어나지 말았어야 하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지난 2013년 민주당 원내대변인이었던 홍익표 의원이 당시 박근혜 대통령을 귀태에 빗대며 세간에 알려졌는데요. 국민의힘 전신인 새누리당은 당시 그대로 넘어갈 사안이 아니라며 모든 국회 일정을 거부하며 반발했고 결국 홍 의원은 사과와 함께 원내대변인직에서 물러났습니다. 당시 화면 보고 오시죠. 국민을 한 것이 물론이고 이 정치권에 온다면 국회의원으로서 정말 해서는 안 될 그런 거거리다. 책임감을 느끼고 원내 대변인직을 사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교롭게도 배현진 의원 7년 전 MBC 뉴스데스크의 앵커였죠. 귀태 발언이 정치권을 소용돌이로 몰아넣었다며 홍 의원의 원내 대변인직 사퇴 소식을 전하기도 했는데요. 보시죠. 이른바 귀태 발언이 정치권을 소용돌이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사과를 요구하며 모든 국회 일정을 거부했고 민주당은 무책임한 꼬투리 잡기라고 맞섰습니다. 7년 만에 다시 등장한 귀태 발언을 두고 민주당 김남국 의원은 언론의 달라진 태도를 지적하기도 했는데요. 김 의원은 당시 일부 언론들은 세상이 끝난 것처럼 난리였다며 그런데 배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는 비판 기사를 찾을 수가 없다고 꼬집었습니다. 7년 만에 단어의 뜻이 바뀐 걸까요? 우리 언론의 기준이 변한 걸까요? 뉴스가 있는 저녁 안규령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오는 12일 만기 출소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온라인엔 사적인 보복을 예고하는 글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습니다. 교정당국은 조 씨의 신변 안전을 위한 출소 방안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임성호 기자입니다. 서울 남부구치소 앞에 조두순 출소를 규탄하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한 남성은 거친 말로 보복을 예고합니다. 다 따라다니까 어디 숨어 있을래? 외국으로 갈래?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조두순 관련 보도를 공유하며 출소 이후 동선을 점검하는 글이 올라오는가 하면 조두순 응징이 주제인 영상들도 잇따라 게시되고 있습니다. 조두순은 오는 12일 아침 6시를 전후해 출소할 예정입니다. 보복 예고가 잇따르자 법무부는 조두순 출소 당일 귀가 방법을 두고 고심하고 있습니다. 우선 신변 안전을 고려해 조두순의 출소 시각과 장소를 막판에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출소 직후에는 특별 호송 차량에 태워서 안산 집까지 이동시키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조두순 보호 관찰을 맡을 안산 준법지원센터에서 직원이 나와 조두순에게 전자발찌를 채운 뒤 동행할 방침입니다. 출소 당일 곧바로 보호 관찰소로 데려가 열흘 안에 하게 돼 있는 신고를 마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조두순은 출소 이후 7년간 전자발찌를 차야하고 전담 보호 관찰관이 전자감독을 통해 1대1로 24시간 감시하게 됩니다. 안산시와 경찰도 대응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우선 조두순 주거지 반경 1km 이내 지역을 여성 안심구역으로 지정해 CCTV를 보강하고 현재 3,600여 대 규모인 시 전체 CCTV를 내년 상반기까지 2배 이상 늘리기로 했습니다. 또 경찰 내 조두순 대응팀을 따로 꾸리고 인근 순찰 인력도 집중적으로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재범이 만약에 만들어진다면 정말 국가의 공권력과 국가 사법 시스템은 진짜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절박한 마음으로 분명히 조두순의 재범을 목숨 걸고 막으셔야 됩니다. 검찰도 조두순에 대해 특별 준수 사항을 추가로 적용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했습니다. 법원이 받아들이면 조두순은 사실상 술을 마실 수 없고 심야 외출도 제한됩니다. YTN 임성호입니다. 충북 음성의 메추리 농장도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전북과 경북 그리고 수도권에 이어 충북까지 AI에 뚫리면서 사실상 전국이 AI 감염권 안에 들어갔습니다. 이성우 기자입니다. 메추리 농장 안으로 들어가는 출입구를 방역복을 입은 담당 직원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농장 안에서는 중장비를 동원해 매몰 작업이 한창입니다. 메추리 3천여 마리가 폐사해 조류 인플루엔자 의심 신고가 들어왔던 충북 음성 농가가 결국 고병원성 AI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충북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것은 2년 8개월 만입니다. 방역당국은 해당 농장에서 키우고 있는 메추리 72만 6천 마리를 매몰 처분했습니다. 또 반경 3km 내에 있는 농가 4곳의 가금류 27만 3천 마리도 예방적 차원에서 매몰 처분하기로 했습니다. 방역당국은 발생 농장 반경 10km 내 가금류는 수평 전파를 막기 위해 이동을 제한하고 소독과 예찰을 강화했습니다. 지난달 28일 정북 정읍 오리농장이 올해 들어 처음 고병원성 AI에 감염된 데 이어 확진 사례가 전국적으로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특히 철새에 따른 야외 오염이 높아 철새 도래지 등을 중점으로 소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이제 철새 도래지 아니면 하천, 사육 밀집 지역이라든지 그런데 이제 소독을 하고 있다가 이렇게 살처분 현장에 오면은 차량 소독, 차량 통제를. 충청북도는 정부의 일시 이동 중지 명령에 따라 48시간 동안 모든 가금류의 이동과 축산시설 내 작업을 중단시켰습니다. 또 가용 가능한 장비와 인력을 동원해 AI가 다른 곳으로 퍼지지 않도록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역학조사는 정부 합동으로 진행 중에 있으나 유입 인원은 최근 전국 산발적 발생과 연관된 야생조리 분변이 우연히 유입된 것으로 추정하고 방역당국은 일선 농가에서도 AI 바이러스가 전파되지 않도록 방역 수칙을 철저히 실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이성우입니다. 인터넷 뱅킹과 연말 정산 등에서 사용하던 공인인증서 도입된 지 21년 만에 폐지됩니다. 모레부터는 공인인증서 대신 은행이나 이동통신사에서 발급하는 민간 인증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박병환 기자입니다. 10일부터 전자서명법 개정안이 시행돼 공인인증서가 폐지됩니다. 지난 1999년 도입 이후 21년 만입니다. 공인인증서는 매년 갱신이 필요하고 보관이 어려운 데다 외국에서 사용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정부가 지정한 공인인증기관 6곳에서 발급한 공인인증서가 법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지녔는데 이 같은 독점적 지위가 사라지게 된 겁니다. 앞으로는 공인인증서와 민간인증서가 구분 없이 공동인증서로 이름이 바뀝니다. 금융인증서는 클라우드 방식으로 별도 프로그램이 설치가 필요하지 않으며 6자리 핀번호와 지문, 패턴으로 간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민간인증서는 발급이 간단한 게 최대 장점입니다. 은행 방문 없이 PC나 휴대전화로 발급받을 수 있고 얼굴이나 지문 같은 생체 정보나 패턴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료로 연간 4,400원을 냈던 것도 대부분 무료로 바뀌게 됩니다. 인증서 춘추전국 시대를 맞아 은행을 비롯해 이동통신 3사와 카카오, 네이버 등이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통신 3사가 공동으로 출시한 패스 인증서는 11월 말 기준 누적 발급 건수가 2천만 건을 넘었습니다. 정부는 내년 초 근로자 연말 정산 때부터 민간 인증서를 활용할 방침입니다. 물론 현재 사용 중인 공인 인증서는 남은 유효 기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YTN 박병환입니다. 시청취자 여러분의 의견 소개해드립니다. 네, 먼저 공수처 이슈와 관련해서 유튜브에서 박현준 님이 너무 늦은 감이 있습니다. 검찰개혁, 공수처 설치 이건 국민과의 약속이 아닙니까? 국민을 보고 말아서 일하세요. 이렇게 하시군요. 예, 유튜브에서 림태산님. 공수처는 권력 견제기구인데 여당이 단독으로 밀어붙이면 어떻게 권력을 견제할 수 있을까요? 하셨습니다. 네, 코로나 백신과 관련해서도 유튜브에서 BDD님은 백신 접종 소식은 반갑지만 안전성이 확실해질 때까지 접종은 고민할 것 같습니다 하셨고요. 예, 2071님. 백신 효과에 의문이 있는 건 누구나 똑같을 것 같습니다. 임상 결과 믿고 접종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셨습니다. 네. 예, 여기까지 여러분의 의견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 두기를 피하려고 이런저런 편법들이 등장했다는 소식입니다. 예, 호텔방에서 룸살롱 영업을 하다 적발됐고요. 또 지방으로 원정 송년회를 떠나려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네, 술 한잔 할 잠깐 때문에 우리 모두의 고통을 길게 늘려서는 안 되겠죠. 많이 추워졌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고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